자, 이번 시간은 이제 근저당권 얘기 간단하게 볼게요. 원래 이제 공동저당도 있는데, 이건 조금 공부 대신 다음에 보시면 좋겠고,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약 2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영역이 되겠고, 이 근저당권 얘기는 실제 이제 문제 구성에 갈 때, 특히 사령 문제에서 근저당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하고 똑같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당권과 똑같다. 자, 굳이 개념은 이런 식이죠.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갑이 을에게 돈을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을에게 저당권을 부여하죠. 자,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이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갑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었죠.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변제기 이르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불렀었고요.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저당권의 효력 범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 부합물, 종물 등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 얘기인즉슨, 자, 이 저당권 설정한 X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부합물, 종물 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낙찰을 받은 사람은 부합물, 종물에 관한 소유권도 같이 취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것이 바로 구분 소유권에 관련해서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경매로 구분 소유권이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낙찰받은 사람은 구분 소유권뿐만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 같이 세트로 엮여 있는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도 같이 낙찰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구분 소유권을 등에서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이제 저당권의 효력 범주로 봤었고요.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었더라. 건물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 또는 건물 저당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런 것들도 주요 이슈.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렵게 나왔던 것이, 자,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했을 때 이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이라는 것을 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법리 관계를 따지게 되면 이 병이라고 하는 임차인은 갑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 청구를 하게 되고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이렇게 가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뭐로 가야 된다고요? 바로 이 차임채권 저당권자에게 속하게 된다. 이렇게 봤던 거 있었죠. 물론 이제 중간에 제3 취득자가 있다라면은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있다.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정한테 경매 진행 과정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이 제3 취득자에게 통지해야만이 차임채권 효력 계속 저당권자에게 미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당권의 주요 이슈가 됐었고요. 자, 근저당권 실무에 있어서는 저당권이랑 똑같이 활용이 되고, 우리가 보통 주택담보대출 하게 되면 대부분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디서 이 비슷한 주제가 하나 있었냐면 저기서도 있었죠. 지금 이제 부동산 학개론 공부를 하실 때 그런 게 있어요. 주택연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자, 노후에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 자, 그 가격에 120%까지 설정을 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가 소위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에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그렇게 갔었죠.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바로 토지주택공사한테 넘겨야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주제를 볼 텐데, 이 문제를 접근해 갈 때는 딱 2개 외우고 그냥 끝내셔야 돼. 그래서 자, 일단은 근저당권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 자, 성립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일단 의의부터 볼까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한 장래 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저당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단 빨간 저당권, 파란 저당권, 다 저당권의 일종이 돼야 된다. 이런 뼈대 하에서, 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 담보채권의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 법률 관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된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가볼까요? 등기할 때 채권 최고액 하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당권에 있어서 장래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성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채권액이라고 하는 것이 채무자 성명 주소와 함께 등기될 사항이어서,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일단 채권 최고액이라는 표현이 되게 될 것이고, 이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등기해야지 성립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내용으로서 뭐가 있을 수 있다? 계속적 법률 관계 또는 이제 기본 계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사안을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요, 닭집을 합니다. 부동산 하나 소유하고 있고 닭집을 하게 돼요. 본사라고 하는 데가 을이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근저당권자가 되게 되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물품을 납품을 하게 됩니다. 시점에다 물품을 납품을 하게 되는데, 매일같이 현금으로 거래하지는 않을 거죠. 보통 모아서 거래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있겠죠. 자, 본사에서 물품을 계속 납품을 했는데, 몇 달치, 결제를 안 하고, 갑자기 이제 가게 문 닫고 튀어버리게 되면은, 이 본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왜?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면 방법이 없어요. 민사채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만약에 1억이라는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에서는 채권 최고액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나중에 확정이라는 게 하나 이슈가 되는데, 확정이 되게 되면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근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에서는 다른 건 다 부차적인 얘기가 되게 될 것이고,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내용들은 큰 이슈가 안 되고요. 그냥 답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채권 최고액의 확정이라고 하는 거. 확정 사유가요, 8개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엔 2개만 뒤지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바로 이때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게 된다. 다시 사안 보니까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근저당권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채권 최고액 1억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시점에 또 가서 보니까, 자, 병이란 사람이 이것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가 있겠다. 각자 갑한테 받을 돈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채권 최고액 1억이라고 돼 있는데 한 8천만 원 정도까지 채무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싹수가 노랗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을의 입장에서는 바로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럼 경매 신청을 한 그 시점이 어떻다?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게 된다. 채권 최고액이 확정된다는 얘기는 그 뒤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8천만 원까지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바로 경매 신청을 한 상태인데 담당 직원이 모르고 그 다음날 또 500만 원어치 물품을 납품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바로 근저당권으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슈,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의 확정 사유라고 해서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경매를 신청했을 때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 하나 잡아야겠고요. 두 번째 이슈,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에 따라서 나중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저당권자, 지금 얘는 받을 돈이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이 1억 설정해서 계속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5월 1일 날 이 사람이 뭘 한다?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경매가 진행돼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을 하게 된다. 그 날이 만약에 7월 1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날을 기준으로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게 된다. 그래서 7월 1일 날 이 사람의 7월 1일에 채권을 보니까 8천만 원이다 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이때 배당금 가운데서 지금 이제 매수인 매각 납부한 배당금 가운데서 자, 이 갑이라는 근저당권자가 얼마 8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각등을 다 낸 때 그때 바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7월 1일 날 이게 이제 8천만 원 발생했는데 7월 2일 날 모르고 담당 직원이 경매가 진행된 사실을 모르고 또 500만 원 물품을 납품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근저당권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금액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우게 되면 이런 식이지 스스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어떻다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피담보 채권액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겠네. 그래서 자 피담보 채권액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에서 자 서신이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했을 때 소위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한 문제짜리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 두 번째 이슈가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 청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 청구라고 해서 자 요거 이제 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액 변제를 해야 되는 경우 있고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사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때 자, 이 사람이 갑이 만약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내용을 보니까 채무자가 갑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이 돈을 결국 이제 물품을 납품을 받으면서 자신의 물건을 담보물로 내놓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1억이라고 설정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허락을 한 상태에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보니까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 1억을 뛰어넘어서 1억 2천이라는 금액이 피담보 채권액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다? 전액을 다 변제해야지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1억으로 설정되어 있지만은 실제 발생한 피담보 채권액이 1억 2천이다. 그러면 1억 2천을 갚아야지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지워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채무자는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지금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채권에 전액을 변제해야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이제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권리자 얘기는 좀 이따 보겠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당권 공부할 때 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누가 바로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서 제3자가 바로 저당권의 설정자가 될 수가 있다. 똑같은 얘기죠. 자, 지금 이제 이 X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의 내용을 보아하니 이런 경우가 있게 되더라. 저당권 설정 등기의 내용을 보니까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채권 최고액 표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긴즉슨 자, 이 갑이라고 하는 물상보증인은 병을 위해서 1억 2천 한도 내에서 자신의 담보물을 제공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1억 5천이 아니라 1억 2천이 아니라 1억 5천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누구 입장에서 물상보증인 갑의 입장에서는 얼마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거야? 1억 2천. 애초에 누구를 만났을 때 을을 만나서 내가 병이 쓰는 돈 1억 2천까지는 보장을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어떻다? 바로 1억 2천까지만 변제하더라도 이때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상보증인 이거 하나 보시고 하나만 더 가볼까요? 이런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채무자가 보니까 갑이야. 채무자가 갑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소리죠. 갑이 자, 누구와 지금 을과의 관계에서 자, 지금 이제 계속적 거래 관계 물품을 납품받기 위해서 얼마 1억 2천까지 자, 이 물건으로 담보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근데 아까 우리 공부할 때 만약에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1억 5천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1억 5천을 다 갚아야지 뭘 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논의가 됐었죠. 그런데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채권 최고액 1억 2천을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갑을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문제 토지를 부동산을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의 입장에서는 뭐야? 1억 2천이라는 것을 떠안고서 어떻게 한다? 이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채권 최고액 1억 2천을 떠안은 상태에서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내 물건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3취득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1억 2천까지만 변제하더라도 1억 2천까지만 변제하더라도 어떻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허락을 했던 사안에서는 채권 최고액보다 더 많은 피담보자 실채권액이 발생했을 때 근저당권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전부를 다 변제해야 된다. 그런데 물상보증인, 주로 시험 물상보증인이 뜨게 되는데 물상보증인이라든가 제3취득자 이런 사람은 언제까지? 바로 자, 지금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하더라도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럼 개념상 물상보증인도 애초에 1억 2천까지만 담보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부를 보게 되면 누구 입장에서 제3취득자라고 하는 사람도 1억 2천으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얻어다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외 나머지 후순위 권리자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누구도 바로 채무자 스스로도 전액을 변제해야지 얻어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정리하십시다. 지금 이제 채권 최고의 피담보 채권액의 확정 시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자,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했을 때 그때는 경매 시작한 시점에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요거 하나. 한편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청구를 했을 때는 나중에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완납을 했을 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and 지금 이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등기된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하고자 할 때 이때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전액을 변제해야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8년 정도 사이에 이 문제에서 하나,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는데, 한 문제는 좀 26개 엽기적인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 그리고 자, 나머지 세 문제가 요 얘기 가지고 귀결돼요. 그래서 얘는 평균 2년에 한 번씩 구성이 되는데, 이번 수련회는 생략하는 공동저당에서 가끔 한 문제, 아니면 근저당권에서 번갈아 둘 중에 한 문제가 구성되는 그런 양식이에요. 그래서 근저당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중간중간에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이 말소 기준 권리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경매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근저당권 자체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뭐와 똑같다? 저당권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근저당권에 관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다 볼 건 아니고 여러분 교재 185페이지 가서 지문 세 번째 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에 답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건 버리고 가셔야 돼. 그래서 185페이지. 자, 지금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라고 해서 자, 1번 지문이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되게 된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18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박스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경우 그 근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해서 포인트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하면 어떻다? 그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해서 요거 답 한번 뽑았었네요. 그래서 요거 보니까 23회 때 답이 됐었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가서 보내면 18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자, 이런 거 나와 있죠. 1년분이 넘는 지연 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라고 한다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공부했던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이제 저당권을 실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저당권자가 받아낼 수 있는 금액 이런 거 있었죠. 원본 있었고요, 이자 있었고요, 위약금. 요건 이제 계약에 따라서 확정되게 되는 항목이었었고, 그 다음에 지연 배상금 기본적으로 얼마? 1년까지 지연 배상금 기본적으로 1년까지만 인정이 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저당권의 실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저당권으로 담보에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저당권 관련해서 지연 배상금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 지연 배상금은 1년분 이자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분의 지연 배상액 이렇게 한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개념을 설정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 입장에서는 채권 최고액이라는 개념이 기본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고요? 당연히 거기까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라고 한다면 1년을 넘는 지연 배상금도 소위 자, 근저당권으로서 담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모르고 넘어가고요.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 가운데 관련 기출 문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해서 자, 그건 정해져 있지. 나중에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한 때, 몇 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출제하는 기술을 분석해 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가 28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5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여러분 교재 185페이지에 자, 핵심 지문 제일 하단부 2번 지문 볼까요? 2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됐을 때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라고 해서 23회 때 답을 뽑았죠. 그리고 5년 차가 됐을 때는 이제 사안을 뭘로 해?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근저당권자든 선순위든 간에 후순위 담보물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됐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냐라고 하는 거 간단하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자, 그래서 23회 때, 28회 때 한 번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했을 때 피담보채권액이 확정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된다? 바로 경매 신청을 했을 때 28회 때 문제 고성할 때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이 경매 신청을 했을 때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선순위 피담보채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바로 당연히 매수인이 매각등을 완납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낼 수 있는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만약 이 문제를 가지고 뽑아내게 되면 보나마나 한 31회 때 출제를 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결론 뭐가 나오겠어요? 다른 거 필요도 없고 바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했을 때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출제가 되겠죠. 바로 경매 신청했을 때 그때 바로 어떻다 피담보채권액 확정된다. 그래서 자 사안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값소 위에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병이라는 저당권자든 근저당권자는 똑같으니까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이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묶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만약에 을이라는 근자 이게 스스로 을이 만약에 5월 1일 날 경매 신청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의 피담보채권액은 언제 5월 1일 날 확정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지금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5월 1일이고 8월 1일 날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됐다.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됐다라고 전제하면 이 B번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은 언제 5월 1일 날 확정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언제 8월 1일 날 확정되게 될 거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최대 어렵게 구성을 하게 되면 다시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은 언제 확정된다. 바로 경매 신청을 했을 때 확정이 되게 된다. 한편 후순위 담보물권자, 후순위 저당권자 등이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바로 피담보채권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확정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해서 사안을 정리하면 5월 1일 날 만약 병이 이수인 근저당권자인 병이 뭘 했을 때 경매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은 언제 5월 1일 날 확정이 되겠죠. 한편 이게 경매가 진행돼서 8월 1일 날 매각 대금의 완납이 있게 되면 누구도 우리 앞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경매가 진행되면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1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가 된다? 8월 1일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이 두 개의 문제를 짬뽕을 했을 때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스스로 자기가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했을 그때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근데 우리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되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얘기는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이 있게 되면 이 모든 권리가 소멸을 하기 때문에 바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피담보채권액이 확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아마 두 개 문제를 짬뽕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스스로 경매 신청했을 때는 경매 신청했을 때 후순위 권리자 때문에 권리가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한 사람 그 근저당권자는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피담보채권액 확정된다. 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남아있는 게 한 두 개 되나요? 자, 바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저당권의 소멸 사유 얘기했을 때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더 이상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때 채무자가 또는 이제 후순위 권리자가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때 발생한 채권 최고를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채무액 전체를 변제를 해야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의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1번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에게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전액 변제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이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확정된 피담보 채권에게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물상보증인은 애초에 얼마까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기로 약정을 했었으니까 그 사람은 이 돈만 지으면 어떻다? 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소멸시킬 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 3번, 채무자의 채무에게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게 항상 모든 얘기는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만 논란의 소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또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3취득자까지 나오지도 않고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다 바로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26개 좀 어긋났던 문제가 있는데 지금 75%의 확률로 그냥 이것도 외우기 힘들어. 이것도 더럽게 외우기 힘들어. 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끊어가겠습니다. 자, 피담보 채권에게 확정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실제 발생한 채권에게 확정. 자,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경매 신청했을 때 피담보 채권에 확정된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근저당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소멸하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는 매수인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지금 이제 실제 발생한 피담보 채권액이라는 것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고 전제했을 때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의 경우에는 바로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해도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또는 이제 후순위 권리자 이 애들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채권액 전부를 다 변제해야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저당권이라는 주제 간단하게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설명드리겠습니다.